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박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틈새 시장 경매 공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공부한다고 할 때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현장도 가서 또 물건도 보고 자, 입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판단해서 입찰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입찰장에 갔는데 과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경매의 현실을 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대다수가 제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아마 높게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실수해서 잘못 낙찰 받아서 뭐 손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매 시장을 볼 때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물건들은 내가 보면 남들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평이하고 남들이 선호하는 물건이다라고 할 때는 많이들 오게 되죠. 자, 이러한 시장에서 내가 좀 더 차별화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매는 없을까? 성공적으로 좀 차별화해서 좋은 물건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틈새 경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성공적인 경매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 공부를 하죠. 여기서 자, 여기 경매 공부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대중화 시장에서 똑같은 실력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과열 영상으로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틈새 경매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경매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경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의 현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경매 재테크의 희망을 갖습니다. 많은 책을 보고 우리 방송이나 우리 지금 보시는 유튜브나 또 일반 뭐 네이버나 이런데 많이 검색 다음 마찬가지로 검색해서 좋은 그 사례나 경험담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막 그 뭐예요 나도 좀 하면 될 거라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하는데 자, 막상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다 마치고 입찰을 한번 해본 사람,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해놓고도 입찰 한번 못 해본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9명? 한 거의 입찰해 본 사람 한 10%나 될까요? 제 경험상 그렇고요.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자, 내 낙찰을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해서 다 낙찰받는 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물건이 좋다 나쁘다 투자 가치 판단해서 입찰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의 경쟁을 함으로써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일반적인 경매 시장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낙찰 받아본 사람들도 거의 많지 않더라. 한 20-30% 정도 될까요? 20-30%? 그리고 우리가 또 낙찰을 잘 받았다고 해요. 자, 낙찰을 잘 받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투자를 목적을 달성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자, 일단 뭐 하도 맨날 떨어지니까 낙찰 바꿔보자는 식으로 한번 입찰을 해서 낙찰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낙찰 받았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매매로 산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굳이 경매를 힘들어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경우도 비일부재고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게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임대가 안 나가요.
이것도 성공 투자했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이제 내가 이제 투자해서 차익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팔립니다. 이것도 좀 미스가 생긴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낚시 잘 봤는데 성공 투자한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것 또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는 부동산 경매의 현실인데, 인터넷에서도 많은 강의를 하고 좋은 물건을 소개를 합니다. 그럼 참 저는 가만 보면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그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해야지 왜 남을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투자로 해서 많은 수익을 얻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 보니 또 다른 수익을 얻을 방법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매 강의다.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또 경매 그 투자자를 모집해서 부수입을 얻고, 이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 또 수익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경매 강의라고 제가 이제 뭐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실무를 띄고 경매 강의도 이제 하지만 주업은 컨설팅입니다. 경매 강의 제가 직접 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그렇다고 100% 믿을 건 아니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잘 선별해서 분별력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얘기죠. 경매 입찰 법원에 가죠. 내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하려고 좋은 물건을 보고 입찰했지만 여러 사람이 옵니다. 보통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역세권에 뭐 세대수가 많고 학군도 좋다 이러면 어때요? 뭐 기본이 20명, 뭐 많게는 30명, 뭐 그렇습니다. 자, 뭐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했지만 지금은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수요와 관심도가 높은 것이고,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낙찰가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자, 그렇다면 감정가 3억짜리가 한 2억 8천에서 3억 2천, 감정가 전후죠. 이렇게 낙찰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서 그냥 바람 쐬고 오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다. 그래서 좀 틈새 시장을 찾아보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좋은 성적으로 낙찰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그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경매 공부 방법에 잘못된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또 하나는 그 실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이라는 건 손품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 물건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매 공부를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플러스 이게 일반 공부죠. 일반 공부에서 틈새시장 공략을 해라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는 우리가 경매 전반적인 기초 공부 저렇게 하되, 기초 공부라는 것은 절차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사후 처리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틈새 시장 공략 방법,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남들이 선호하는 물건들, 좋아하는 물건들 많이들 하지만 이 반대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남들이 기피하는 물건들, 남들이 기피한다.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특수 물건들이라면 그렇습니다. 물건이 좀 어려운 것이죠.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뭐 유치권 있는 거, 법정시장권, 그다음에 공유지분 경매 물건, 그다음에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임차인, 뭐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는 초보자분들이나 좀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들을 기피하십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쉬운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하시지만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면 거기서 경쟁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내가 경쟁률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고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거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물건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최초 매각 물건, 최초 매각 물건들은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최초 감정가의 물건들이죠. 초보자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감정가의 몇 프로를 보고 싸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감정가는요 현재 금액과 시세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경매가 진행돼서 우리가 매각돼서 우리가 입찰하려고 할 시점에 나오기까지가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감정 시점과 매각 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요 한 달 단위로서 막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현재 가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다 됐습니다. 그것도 감정가의 몇 프로 이상이 낙찰되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최초 물건은 한번 유찰되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건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파트야 그렇지만 대부분 볼 때 좀 들선화하는 거, 상가, 토지 이런 물건들 어떻습니까? 또 공장 이런 것들은 남들이 한번 빠진 것부터 먼저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뭐든지 내가 관심 물건은 신건부터 보시고 이 물건이 괜찮다라고 했을 땐 이건 감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매각 물건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못 냈죠. 그러면 다시 경매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한 20%나 30% 할증해서 걸게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왜 잔금을 못 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잔금을 못 낸 물건들을 잘 보면 그다지 문제 있는 것들이 없는 게 많습니다. 뭐 대부분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사유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한다면 뭐 좀 더 내가 그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비인기 비선호 물건. 비인기 남들이 선호한 물건은 뭡니까? 물건 중에 아파트죠. 아파트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건 뭐 환가성이 제일 좋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으로서 또 투자로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싼 가격에 낙찰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자, 그렇다면 같은 아파트라도 투자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비선호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일반층보다는 1층, 탑층. 그렇죠. 1층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층에는 선호도가 낮지만 거기에 맞는 수요는 있습니다. 뭐 발로 많이 뛰어다니는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때로는 어린이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하나 이제 인허가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받으면 거의다가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괜찮아요. 좀 짭짤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예전에 한번 낙찰을 받고 또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말고 또 우리는 물건이 꼭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남들이 좀 안 좋아 안 하는 것들, 뭐 혐오 시설 있는 거 뭡니까? 축사, 뭐 돈사, 우사 이런 것들이죠. 자, 예를 들면 축사를 한다. 축사를 뭘 들어갈까? 뭐 이게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 또 옆에 있는 걸 한다. 그렇지만 이 축사를 가만 보시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로만 축사고 사실상 폐허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 거의 뭐 쓰러져가는 뭐 우사, 뭐 폐사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막 동물들이 막 있다라고 하면 운영할 수 있다면 이거를 내가 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축사는요 허가 내기가 쉽지 않아요. 오폐수 이런 시설 때문에. 그럼 거기에 수요들도요 찾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이러한 축사, 돈사, 우사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개발이 되면서 수용이 돼가지고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딴 데도 해면 그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수요는 이런 부류들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내놓으시면 아마 부동산들 잘 하시는 중개사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쪽에 내놓으시면 아마 임대 수익으로 잘 맞출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축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하지만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땅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면은 거기서 가치를 올리면서 훨씬 좋은 내가 물건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이제 물건들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는 내가 용도 변경, 뭐 공장을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든지 축사에다가 아니면 싹 허물고 주택을 한다든지, 주택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다면은 부가가치가 일어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한 수익도 많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하시는데 토지도 우리가 보기 좋은 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합니다. 입지가 좋은 것들. 하지만 우리가 뭐 맹지나 도로, 그죠? 도로, 일반 그 차다니는 도로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보상 목적으로 좀 하고요. 뭐 개발 제한구요, 개발할 수 없다, 농업진흥구요, 이런 것들도 투자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농지 투자를 한다. 농지, 절대 농지라고 있죠 예전에. 농업진흥구역, 지금 농업진흥구역 있는 토지인데 얘는 농사만 짓는 땅이죠. 여기에는 그러면 이런 농지는요 많이 떨어집니다. 개발 행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땅들은 우리가 아주 저가에 받아서 공시지가 이하로 나온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받아서 농지연금으로 우리가 수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래 그 농지연금 투자는 우리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럼 이런 토지를 우리가 또 아주 큰 임야를 갖다가 태양광 발전용으로 쓴다거나 또 주변 환경이 좋다면 내가 그 캠핑장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땅들을 우리가 꼭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볼 때는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립니다. 수도권. 물건이 꼭 수도권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수도권에 투자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만 꼭 물건이 좋은 물건이 수도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방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수익성 나오는 상가들 이런 것들 볼 때는요 지방에도요 대도시 중소도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가에 수익률 나오는 것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을 눈을 돌려서 보시는데, 그리고 자 여기 있죠. 용도 변경 리모델링해서 부가치를 올려라. 자, 도심지 노후 건물, 우리가 도심지에 있는 다가구 주택, 쓰러져가는 아파트, 아니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좀 용도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원룸 우려해갖고 새로 잘 받는 거, 이런 것들 있고요. 또 이제 낡은 농가주택 있죠. 좀 우리가 시골에 낡은 농가주택.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수리해서 아니면 다시 져서 멋진 전원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가끔은 이제 병원이 이제 수익이 안 돼 갖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우리가 실버 타운 있죠. 요양원. 예전에 우리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수익 사업으로 이런 것들 하시는 것도 있죠.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 뭐 대팔거나 임대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요. 부동산이 막 하향기입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더 떨어질까봐. 하지만 물건이 많이 떨어질 때 많이 쏟아지죠. 많이.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기회다. 기회다. 그럴 때 좋은 환가성 있는 물건들을 내가 하나씩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폭이 넓죠. 보는 폭이 넓고 물건들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습니다. 자, 반대로 그럼 막 올라갈 때는 비싸니까 또 못 사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안 사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안 사고 계속 못 사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대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좀 역으로 생각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거. 물론 이전에는 과감할 때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투자가치 판단을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틈새 시장은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하는데 여기엔 세부적이고 디테일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죠? 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품과 발품이에요. 이런 물건들을 발굴 찾아내고 이 물건 현장을 가보고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 가치 분석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공부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먼저 하고 뭐 이거 손품 발품 나중에 하고 이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한 다음에 나 나중에 물건 찾고 그때 현장 가보고 그리고 입찰을 한번 가볼 거야. 이거 아닙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이제 오면 그때 하는 거고 해당하는 부분의 물건이 이 부분에 해당한 파트 그 부분에서 또 공부를 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틈새 시장 공략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열이다라고 새로 시장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한 50%도 안 된다고 봅니다. 50% 이하. 자, 그래요. 자, 이렇게 기본 공부를 50%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틈새 시장을 찾아서 공략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얼마 될까? 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도 한 절반 이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50%, 25%, 4분의 1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보다 4분의 1, 25% 앞서서 우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남들보다 앞선 시장에서 차별화된 공부로서 투자를 하신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틈새 시장 경매 공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